중국 반도체 산업이 최소 5년 이상 후퇴했다는 분석이 조용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점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아니었습니다. 2020년대 중반 일본 경제산업성이 31개 품목이라는 숫자를 꺼내 들었을 때였죠. 공식 통계와 업계 추산을 합치면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이 반도체 자립에 쏟아부은 돈은 3조 위안, 약 6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핵심 소재 국산화율은 일부 보고서에서 한 자릿수에 머무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이 움직인 것은 단 3줄짜리 행정 문서였습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 아르곤 등 19개 품목 수출 관리 강화. 추가 12개 품목 통제 대상 포함. 안보 우려 국가에 한해 선별 승인. 폭탄 선언도 아니었고 전면 금수 조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한 줄이 붙었을 뿐인데 중국 전역에 깔린 1200대 장비가 한꺼번에 멈출 수 있다는 분석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거의 같은 시기 2019년 일본 수출 규제로 한때 위기에 몰렸던 한국은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국산화율을 6년 만에 크게 끌어올렸다는 자료가 잇따랐습니다. 같은 압박, 비슷한 소재, 비슷한 일본. 그런데 한쪽은 60조를 쓰고도 연필로 선을 긋는 수준이라는 자조가 나오고 다른 한쪽은 6년 만에 유엔 순도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어디서부터 길이 갈라진 걸까요? 저는 마커스 켈러입니다.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둔 반도체 장비 회사의 수석 전략 분석가로 일하고 있죠. 만 62살입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아시아는 늘 복잡한 감정의 대상이었습니다. 20대 시절 가족이 운영하던 작은 공작기계 공장이 있었어요. 하지만 1980년대 후반 일본산 고정밀 설비가 유럽 시장을 휩쓸면서 그 공장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같은 말을 반복하셨죠. 아시아 애들은 남의 기술 베껴서 싸게 파는 것뿐이야. 품질은 결국 우리 걸 못 따라와. 세월이 흘러도 그 문장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대 초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끊고 일본 여행을 보이콧하는 모습이 뉴스로 쏟아졌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저 냉소적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정도 경제적 압박이면 일본이 먼저 무릎 꿇을 것이라는 중국 관영 매체의 자신감 넘치는 앵커 멘트가 흘러나오던 그 시각, 도쿄의 경제산업성 회의실에서는 31개 품목 통제 시나리오가 조용히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아직 몰랐죠. 며칠 뒤 제 책상 위로 한 장의 내부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중국 내 장비 1200대 중 90%가 일본, 네덜란드 애프터 서비스와 소재 공급에 의존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 아시아끼리 싸우다 말겠지. 제 첫 반응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일본이든 대만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제게 아시아는 결국 조립공장이라는 한 단어로 묶였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 뒤 제 이름으로 작성된 또 다른 보고서 한 장이 도쿄와 브뤼셀 그리고 워싱턴의 회의실까지 회람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단 3단어였어요. 사일런트 스트랭귤레이션 코리아. 조용한 목조르기 한국. 어떻게 해서 코리아라는 3글자가 아시아를 한 묶음으로 보던 이 유럽인에게 별도의 챕터로 분리되기 시작한 걸까요? 처음 현장의 공기를 직접 느낀 곳은 상하이 교외의 대형 파운드리 공장이었습니다. 유럽 본사의 요청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중국 생산 라인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조사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죠. 공장 외관은 제가 익히 보아온 성공한 아시아 공장의 전형이었습니다. 유리와 금속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건물, 초대형 사내 식당, 로비에 줄지어 세워진 수십 개의 수상 경력 트로피들. 공장장은 자신있게 말했어요. 최근 10년간 국가 대기금에서만 3천억 위안 이상 투입됐습니다. 이제 미국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유리병 너머로 이어진 클린룸 라인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벨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보였어요. 캐논, 니콘, ASML, 그리고 일본 화학회사들의 로고. 며칠 후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관련 31개 품목 수출 관리 강화. 안보 우려 국가에 한해 개별 심사. 처음엔 시장도 언론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러나 불과 석 달 뒤 제가 다시 찾은 상하이 공장의 모니터에는 붉은 경고등이 줄줄이 켜져 있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잔량 부족. 부품 교체 시기 도래. 애프터 서비스 대기 중. EUV 관련 소재 재고 45일. 공장 담당 엔지니어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애프터 서비스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신청하면 일본 본사에서 승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까지 몇 주가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대에 200억 원이 넘는 리소그래피. 장비들 중 일부는 이미 구석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숨통을 조이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본사로 첫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중국 반도체 생산 라인은 장비, 소재, 애프터 서비스 세 축을 일본, 네덜란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 사일런트 스트랭귤레이션 진행 중으로 분석.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 결론 바로 위에 저는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비교 참고용, 한국의 2019년 이후 소재 국산화 사례 검토 필요. KOR. 그 한 줄을 쓰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차피 한국도 아시아잖아. 조금 덜 뒤처졌을 뿐 결국 비슷하겠지. 그런데 왜 몇 년 후? 이 남자는 자신의 옛 보고서를 부끄러워하며 찢어버리고 싶다는 마음까지 갖게 되었을까요? 시간은 잠시 2019년 여름으로 되돌아갑니다. 일본이 한국을 향해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출 규제를 발표했을 때 저는 도쿄의 한 호텔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일본 파트너사의 임원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장비와 소재에서 우리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포토레지스트 같은 고순도 화학은 최소 40년 이상 축적된 장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회의록에 이렇게 메모를 남겼죠. 코리아 하이 인 프로세스 디시플린, 로우 인 머티리얼스 소버린티, 식스 앤 퓨리티, 프랙티컬리 얼리처블. 한국은 공정규율은 높지만 소재 주권은 낮다. 유겐 순도는 사실상 도달 불가능하다. 얼마 후 그 문장은 제가 작성한 공식 분석 보고서에 그대로 옮겨 적혔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 제가 쥐고 있는 숫자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일본산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 국산 소재 기업들의 매출이 몇 년 사이 수배 이상 성장했다는 보고서. 일부 제품은 일본산과 동급 혹은 특정 공정에서 우위라는 글로벌 패배 평가. 데이터는 2019년 도쿄 회의실에서 던졌던 제 단정적인 문장을 조용히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 유럽 본사는 저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어요. 중국은 60조를 쓰고도 왜 멈췄는지, 한국은 6년 만에 어떻게 버텼는지 비교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라. 목적지는 베이징이 아니라 서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승인 서류에 서명을 했죠. 저를 김포공항에서 맞이한 사람은 정장 차림의 고위 관료도 대기업 회장도 유명 경제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낡은 명찰 하나를 달고 서 있던 한 연구소의 기술연구소 차장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박진호, 나이 52살. 서울 도심에서 차로 40분가량 떨어진 공단 지역. 외벽 페인트가 다소 바랜 두 세대는 지나 보이는 연구소 건물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이 정도 규모에서 일본과 맞짱 뜨는 기술이 나온다고. 박진호 차장은 어색한 영어 대신 절반은 한국어, 절반은 기술 용어가 섞인 말투로 연구소를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화이트보드가 빼곡했고 책상마다 커피잔과 시약병, 두꺼운 노트가 뒤섞여 있었죠. 2019년 7월이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첫날, 우리 공장도 멈출 뻔했습니다. 박 차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그날 밤 여기 3층 회의실에서 20명 넘는 엔지니어들이 같이 울었습니다. 이제 끝난 거 아니냐는 말도 나왔죠. 그런데 그날 새벽에 결론을 하나 냈습니다. 그는 화이트보드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흐릿하게 지워지지 않은 문장이 남아 있었어요. 수입처가 아니라 기술을 바라보자. 그 순간부터 이 연구소는 가격 협상 대신 순도 99.999%라는 숫자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차장은 그 이후 6년을 간단히 요약했어요. 일본에서 들어오던 소재가 끊기고 초기 6개월 동안 불량률이 치솟았던 라인들. 집에 한 달에 2번밖에 못 들어가 고3 아들이 아빠 직업이 뭐냐고 묻던 밤. 정부, 대기업, 중소소재업체가 뒤섞인 이른바 소재 TF라는 이름의 회의가 새벽 2시까지 이어지던 시절.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 안간힘은 중국도 썼을 텐데 왜 결과가 다를까?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꺼내기도 전에 박 차장이 작은 서랍 하나를 열었어요. 이건 외부 사람들한테는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검은 표지의 노트 한 권이 꺼내졌습니다. 노트 첫 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실패 일지. 그 아래에는 날짜와 함께 줄줄이 적힌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순도 99.9% 도달, 양산 적용 실패, 불량률 37%. 2020년 3월 일본 레시피 모사 시도, 공정 조건 차이로 전량 폐기. 2021년 11월 2차 합성 경로 확보, 불순물 패턴 분석 재시작. 페이지를 넘길수록 실패와 수정, 포기 직전의 기록들이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친 한 줄이 있었어요. 2022년 12월 31일 새벽 3시 17분. 국산 레지스트 6엔순도 라인 테스트 통과. 제 시선이 그 문장에 멈췄습니다. 바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제가 자신있게 적었던 제 보고서의 문장이 떠올랐죠. 6N 퓨리티, 프랙티컬리 얼리처블. 6엔순도 사실상 도달 불가능. 노트를 넘기던 제 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제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박 차장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일본이 위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끊긴다고 공장이 서지는 않는 수준까지 따라왔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습니까? 그냥 다른 나라에서 사오면 되지 않았습니까? 박 차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구소 창 너머로 칠흑 같은 겨울 하늘이 보였죠. 2019년에 깨달았습니다. 수입처는 거래 상대일 뿐이지만 기술은 숨이라는 걸요. 누가 숨을 쥐고 있으면 언젠가는 목을 조를 수 있잖아요. 그는 덧붙였습니다. 중국도 돈은 더 많이 썼을 겁니다. 하지만 연구비가 연구실로 가느냐 회식장으로 가느냐에 따라 5년 뒤 풍경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상하이에서 보았던 유리궁전과 서울 변두리의 낡은 연구소가 서서히 겹쳐지고 있었어요. 화려한 외관과 수상 경력 트로피들로 가득했던 상하이 공장. 그런데 붉은 경고등이 켜지자 멈춰 선 라인들. 반면 낡은 페인트와 빼곡한 화이트보드로 가득한 이곳. 그런데 6엔 순도를 찍어낸 새벽 3시의 기록.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어느 누구의 지시도 없이 새로운 제목의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서브젝트, 코리아, 프롬 어셈블리 투 앵커. 한국, 조립 공장에서 닷으로. 수신이는 베이징이 아니라 브뤼셀의 유럽연합 산업정책 담당 국장이었어요. 몇 주 뒤 브뤼셀의 회의실. 제 보고서는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중국 10년 60조. 핵심 소재 국산화율 한 자릿수 추정. 한국 6년. 특정 품목에서 일본 의존도 절반 이하로 감소. 차이는 투자 규모가 아니라 투자의 방향과 정직성에 있음. 보고서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죠. 코리아 is no longer just an assembly base.
Korea is becoming an anchor state in the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한국은 더 이상 단순 조립 기지가 아닙니다.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닻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브뤼셀은 이 문장을 눈여겨봤어요. 그 뒤로 유럽 각국의 산업백서에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강화라는 문구가 조용히 추가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뒷이야기에 가깝습니다. 한편 도쿄의 반응은 더 미묘했죠. 제가 일본을 다시 찾았을 때 한 중견화학회사 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두려운 상대는 중국이 아닙니다. 제가 고개를 갸웃하자 그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중국은 돈으로 밀어붙이지만 내부가 썩어 있으면 버티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 번 위기를 겪으면 기술을 하나 더 만들고 나오는 나라니까요. 저는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이미 숫자로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제 머릿속 한 구석에는 여전히 옛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아시아는 결국 아시아다. 언젠가는 다시 서구 기술을 따라올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내겠지. 그 생각은 몇 달 뒤 열린 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전 세계 반도체 업계 리더들이 모인 도쿄의 한 호텔 연회장. 저는 기조연설자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스크린에는 두 개의 그래프가 나란히 떠 있었어요. 하나는 중국 대기금 10년 투자 대비 국산화율, 다른 하나는 한국 6년간 소재 국산화율 변화였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10년과 6년. 60조와 그보다 훨씬 적은 돈. 그렇지만 결과는 숫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돈을 썼느냐가 갈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제 옛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정정했어요. 과거, 이 연사는 코리아 캐논 리치 6앤 퓨리티라고 썼습니다. 그 분석은 틀렸습니다. 객석 한 구석에서 한국 대표단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가슴속 어딘가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유럽인으로서 아시아를 한 묶음으로 보던 제 시선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친 뒤 연회장 구석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가슴에는 작은 배지 하나가 달려 있었어요. 배지에는 한때 가전 왕국이라 불리던 한국 기업의 오래된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혹시 1980년대 후반에 슈투트가르트 인근 공장에 간 적이 있습니까? 노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죠. 그 공장에서 동양인 청년 하나가 하루 종일 바닥 청소를 하고 공구를 닦고 있었지요. 엔지니어들은 그를 이름 대신 코리안 보이라고 불렀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웃었어요. 그게 이 사람입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정선호, 72살. 지금은 은퇴했지만 한국 반도체 공정 도입 초기에 독일, 일본 공장을 전전하며 기술을 배웠던 1세대 공학자였습니다. 당시 유럽 엔지니어들은 한국을 그저 조립 공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선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디자인과 기술은 우리가 하고 너희는 그냥 스크루나 조여라라고 했죠. 하지만 한국 공장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퇴근한 뒤에도 그 조립 공장이라는 곳에서 부품을 분해하고 공정을 다시 그리고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저는 묻지 않아도 그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연구소, 박진호 차장의 노트, 그리고 그 위 세대의 이름 없는 밤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어요.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감탄이었을까요?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선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 발표를 보면서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이 곧 국가라는 말, 한국에서는 30년 전부터 공장 바닥에서 늘 하고 있던 말이거든요. 그리고 덧붙였죠. 아시아를 하나로 보던 시선이 서서히 바뀌고 있는 것 같아 조금은 통쾌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아시아는 결국 아시아다라는 문장은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제 아버지가 1980년대에 했던 말, 아시아 애들은 남의 기술 베껴서 싸게 파는 것뿐이야. 그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다른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외곽연구소의 3층 회의실. 새벽 3시까지 켜져 있던 형광등. 20명 넘는 엔지니어들이 같이 울었다던 그 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2019년에 작성했던 보고서를 찾았어요. 코리아 하이 인 프로세스 디시플린, 로우 인 머티리얼스 소버린티, 식스 앤 퓨리티, 프랙티컬리 얼리처블. 한국은 공정규율은 높지만 소재 주권은 낮다. 유겐 순도는 사실상 도달 불가능하다.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딜리트 키를 누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부끄러움의 기록이니까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니까요. 대신 저는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어요. Revising my analysis on Korea. 한국에 대한 제 분석을 수정하며.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I was wrong. 저는 틀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본사의 지시가 아니었어요. 제 개인적인 요청이었습니다. 박진호 차장을 다시 만나고 싶었죠. 그에게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해냈습니까? 어떻게 40년 일본 기술을 6년 만에 따라잡았습니까? 박 차장은 제 질문에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따라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일본이 위에요. 하지만 이제는 끊긴다고 멈추지 않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숨통을 누가 쥐고 있느냐, 그게 국가의 운명을 가르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중국은 왜 못했을까요? 박 차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글쎄요. 제가 중국 내부를 아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연구비가 실제 연구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보고서는 화려한데 실험실은 텅 비어 있다고요.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국도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문제투성이죠. 하지만 적어도 위기가 오면 연구실 불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게 차이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 목이 메었습니다. 유럽인으로서, 독일인으로서 제가 놓치고 있던 게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화려한 건물과 수상 경력이 아니라 밤샘 실험과 실패 일지가 진짜 기술을 만든다는 것. 60조가 아니라 새벽 3시 17분의 기록이 국가를 바꾼다는 것.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시아를 하나로 보는 시선은 편견이라는 것을요. 서울에서 돌아온 뒤 저는 본사에 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From Assembly to Anchor, How Korea Redefined the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조립 공장에서 닫히로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재정의한 방법. 보고서는 1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그 안에는 숫자와 그래프, 인터뷰 내용이 빼곡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마지막 장에 있었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기술 주권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시간과 실패,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만 얻을 수 있다. 중국은 60조를 썼지만 한국은 6년을 썼다. 차이는 예산이 아니라 예산이 어디로 흘러갔느냐였다. 본사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제 보고서가 회람됐고 곧 유럽연합 산업정책 담당자들에게도 전달됐어요. 브뤼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커스, 당신 보고서 때문에 우리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소.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겠소. 저는 답했습니다. 당연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조립 공장이 아닙니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빠지면 안 되는 핵심 고리예요. 그 말을 하면서
제 가슴 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자랑스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몇 주 뒤, 저는 다시 도쿄를 방문했습니다. 일본 파트너사와의 정례 회의였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2019년에 확신에 차 있던 그 임원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커스, 솔직히 말하겠소.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이 소재 기술을 따라올 수 없을 거라 생각했소. 40년 장인 정신을 6년 만에 따라잡을 수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틀렸소. 한국은 해냈소. 그의 목소리에는 인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 경쟁자요. 단순 고객이 아니라 진짜 경쟁자. 그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선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코리안 보이라고 불리며 독일 공장 바닥을 쓸던 그 청년. 이제는 일본 기업이 경쟁자로 인정하는 나라의 1세대 엔지니어. 세월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꿔놓았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도쿄에서 돌아온 뒤 저는 또 다른 임무를 받았습니다. 유럽연합산업위원회에서 직접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주제는 아시아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브뤼셀의 회의실은 가득 차 있었어요. 각국 산업 담당자들, 기업 대표들, 학자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시아를 다시 봐야 합니다. 아시아는 하나가 아닙니다. 중국과 한국은 같은 투자를 했지만 다른 결과를 냈습니다. 왜일까요? 스크린에 두 개의 그래프가 떴어요. 중국 대기금 10년 투자와 국산화율. 한국 6년 소재 국산화율.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중국은 60조를 썼지만 핵심 소재 국산화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은 그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특정 품목에서 일본 의존도를 절반 이하로 낮췄죠. 차이는 무엇일까요? 돈이 어디로 갔느냐입니다. 객석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답했어요. 한국은 파트너입니다. 더 이상 조립 공장이 아니라 기술 협력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한국 없이 반도체 공급망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 여러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한국 기업과 연결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직접 가보십시오. 서울 외곽의 낡은 연구소들을 보십시오. 거기서 진짜 기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정선호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감사합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편견이 부서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아시아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반도체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와달라는 것이었어요. 주최 측은 한국산업통상자원부였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죠. 다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그저 아시아의 한 나라로 봤어요. 조립 잘하는 나라. 공정 규율 좋은 나라. 하지만 소재 기술은 없는 나라.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 보고서마다 한국이 등장합니다. 제 발표마다 한국 사례가 인용되죠.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이제 별도의 챕터가 됐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박진호 차장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마커스. 그의 악수는 여전히 단단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박 차장은 웃으며 답했죠.
여전히 바쁩니다. 이제는 차세대 소재 개발에 매달리고 있어요. 차를 타고 가는 길에 그는 최근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일본산 포토레지스트 수입이 계속 줄고 있다고 했어요. 국산 소재가 특정 공정에서는 이미 일본산을 넘어섰다고 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박 차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포럼 당일 코엑스 컨벤션 센터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반도체 업계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스크린에는 제 이름과 함께 발표 제목이 떴죠. 프롬 어셈블리 투 앵커 더 코리안 웨이. 조립 공장에서 닻으로 한국의 길.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소재 기술에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6N 퓨리티 사실상 도달 불가능하다고 제 보고서에 썼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스크린에 박진호 차장의 노트 사진이 떴습니다. 물론 그의 허락을 받았죠. 2022년 12월 31일 새벽 3시 17분. 국산 레지스트 6엔순도 라인 테스트 통과.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한 줄이 제 편견을 부쉈습니다. 이 한 줄이 아시아를 하나로 보던 제 시선을 바꿨습니다. 저는 중국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했습니다. 같은 일본 규제, 같은 위기 상황. 하지만 중국은 60조를 쓰고도 멈췄고 한국은 6년 만에 버텼습니다. 왜일까요? 돈이 연구실로 갔느냐 회식장으로 갔느냐의 차이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거기에는 서울 외곽연구소의 밤 풍경 사진이 있었습니다. 3층 회의실에 불이 켜져 있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이 불빛이 한국을 바꿨습니다. 이 불빛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박진호 차장과 악수했어요. 그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커스.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줘서. 저는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기술이 곧 국가라는 것을요. 포럼이 끝난 뒤 저는 정선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낡은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이 독일 공장 바닥을 쓸던 시절, 이런 날이 올 거라 상상하셨습니까? 정선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상상은 했죠. 하지만 믿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네요. 그는 계속 말했어요. 마커스, 당신이 변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당신 눈빛에는 의심이 있었어요. 아시아는 결국 아시아다, 그런 시선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당신은 한국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한국이 저를 바꿨어요. 아니, 정확히는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새벽 3시까지 켜진 연구실 불빛이 실패 일지를 적던 그 노트가 저를 바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1980년대에 공장 문을 닫으며 했던 그 말. 아시아 애들은 남의 기술 베껴서 싸게 파는 것뿐이야. 품질은 결국 우리 걸 못 따라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당신은 틀렸습니다. 아시아는 베끼지 않았어요. 아시아는, 아니 한국은 만들어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연구소와 공장을 방문했어요. 박진호 차장의 안내로 포토레지스트뿐만 아니라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개발 현장도 봤습니다. 어디를 가든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죠. 낡은 건물, 빼곡한 화이트보드, 두꺼운 노트, 그리고 밤늦게까지 켜진 불빛. 한 연구소에서는 젊은 엔지니어가 제게 말했습니다.
2019년 규제 때 저는 이제 막 입사한 신입이었어요. 선배들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선배들이 가장 먼저 출근해서 실험을 시작하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그때 배웠습니다. 엔지니어는 울어도 돼요. 하지만 다음 날은 실험실로 와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이게 기술 주권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또 다른 공장에서는 50대 중반의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일본 유학파였어요. 도쿄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다고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기술로 일본과 경쟁하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복잡합니다. 일본은 제 스승이에요. 하지만 2019년 규제는 배신이었죠. 기술을 가르쳐 준 건 고마워요. 하지만 그 기술로 우리 목을 조르려 한 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했어요. 스승을 넘어서기 위해서요.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한국이 왜 해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자립이었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일본을 이기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기술을 만들려 했던 거예요. 마지막 날,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감사를 표했어요. 유럽의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기술 주권이 무엇인지, 국가 자존심이 무엇인지요. 차관은 물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답했어요. 정직함입니다. 한국은 실패를 숨기지 않았어요. 실패 일지를 적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시작했죠. 하지만 중국은 성공만 보고하고 실패는 감췄습니다. 그 차이가 5년 후를 갈랐습니다. 차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문제가 많죠. 하지만 적어도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문화는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상하이의 유리궁전에서 시작된 여정. 서울 외곽의 낡은 연구소에서 받은 충격. 도쿄 컨퍼런스에서 제 과거 보고서를 정정했던 순간. 그리고 정선호, 박진호, 수많은 이름 없는 엔지니어들과의 만남.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시아를 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아시아를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중국은 중국이고 일본은 일본이고 한국은 한국입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고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죠. 특히 한국. 한때 조립공장이라 불렸던 그 나라. 코리안 보이라고 무시당했던 그 사람들. 이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빠질 수 없는 닻이 됐습니다. 기술 주권을 쟁취했고 세계가 인정하는 파트너가 됐어요. 비행기가 뮌헨에 도착했을 때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더 퓨처 오브 글로벌 세미컨덕터 서플라이 체인, 코리아 에즈 언 앵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미래, 닻으로서의 한국.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봅니다. 이 변화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실험실을 지킨 사람들이요. 몇 달 뒤, 제 보고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공식 문서로 채택됐습니다. 한국을 핵심 기술 파트너로 지정하고 협력을 강화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브뤼셀에서 축하 전화가 왔습니다. 마커스, 당신 덕분에 우리 전략이 바뀌었소. 저는 답했습니다. 제 덕이 아닙니다. 한국 엔지니어들 덕이죠. 같은 시기 도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2019년 규제 이후 처음이었죠. 일본 언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기술 자립이 일본에게 경종을 울렸다. 이제는 협력해야 할 때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결국 기술이 정치를 바꿨네요. 한국이 유겐 순도를 찍어낸 순간 일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목을 조르던 손이 이제는 악수를 청하고 있었어요. 워싱턴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제 보고서를 검토했다고 했어요. 한국을 반도체 동맹의 핵심 축으로 봐야 한다는 제 주장에 동의한다고 했죠. 치포 법안에 한국 기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제게 그저 아시아의 한 나라였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브뤼셀, 도쿄, 워싱턴 모두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없이는 반도체 공급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세계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해 겨울,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여행이었어요. 박진호 차장과 정선호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우리는 서울 시내의 한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정선호가 말했어요. 마커스, 당신이 변한 만큼 세상도 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꾼 건 저 같은 분석가가 아니에요. 당신들 같은 엔지니어들입니다. 박진호 차장이 웃으며 말했죠. 우리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공장이 멈추면 안 되니까요. 그의 겸손함에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세계를 바꿔놓고도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유겐 순도를 찍어내고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하는 사람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선호가 물었습니다. 마커스, 이제 아시아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아시아는 하나가 아닙니다. 각 나라마다 다른 역사, 다른 문화, 다른 방식이 있어요. 한국은 한국만의 길을 걸어왔고 그 길이 옳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아시아는 결국 아시아다. 조립이나 잘하는 곳이다. 하지만 한국이 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기술은 지역이나 인종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의지와 정직함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박진호 차장이 말했습니다. 중국도 언젠가는 해낼 겁니다. 그들도 실패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기술을 쌓아간다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의 선택입니다. 60조를 쇼에 쓸 것인가, 진심에 쓸 것인가. 그 선택이 10년 후를 결정할 겁니다. 우리는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요. 제가 묻고 싶었던 마지막 질문을 꺼냈습니다. 한국의 다음 목표는 뭡니까? 정선호가 답했어요. 따라잡는 게 아니라 앞서가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 차례니까요.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그 자신감이 오만이 아니라 준비된 실력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새벽 3시까지 켜진 불빛, 실패 일지에 적힌 수백 번의 시도, 그리고 유겐 순도를 찍어낸 그 순간. 그 모든 게 이 자신감을 만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에 박진호 같은 엔지니어가 있을 것입니다. 정선호 같은 1세대가 있을 것이고 새로운 꿈을 꾸는 젊은이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해냈습니다. 조립 공장에서 다치로. 무시당하던 코리안 보이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으로.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제 가슴 속에서 어떤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세계 반도체 지도는 또 어떻게 바뀔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지도 한가운데 한국이 있을 것입니다. 조립 공장이 아니라 다치로.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로. 돈과 시간, 쇼와 진심 사이의 경계. 중국은 60조를 썼지만 멈췄고 한국은 6년을 썼지만 버텼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새벽 3시 17분의 노트에 적힌 한 줄이었습니다. 국산 레지스트 6엔순도 라인 테스트 통과. 이 한 줄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제 편견을 부쉈고 아시아를 다시 정의했으며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기술이 곧 국가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그 진리를 몸소 증명한 나라라는 것을요.